푸석푸석. 마른 흙이 부서지듯 여인의 얼굴 피부가 한꺼풀 벗겨져 나갑니다. 억지로 붙여놓은 하얀 가루 아래로 진물이 흐르고 살점은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 끔찍한 악취를 풍깁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썩어버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다시 그 위에 치명적인 하얀 가루를 덧바르고 또 덧바릅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귀부인이 아닌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체 한 구가 서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인류가 탐닉했던 가장 위험한 유혹, 죽음을 바른 여인들입니다. 18세기 유럽 사교계의 꽃이라 불렸던 마리아 거닝은 당대 모든 여성의 우상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을 가진 그녀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매일 아침 얼굴에 쏟아부었던 베네치아 화이트라는 화장품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열광했던 이 가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납이었습니다. 납가루를 식초에 섞어 만든 이 반죽은 피부의 결점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광택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피부에 닿은 납 성분은 모공을 통해 서서히 몸속으로 침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피부의 괴사였습니다. 화장을 지우면 그 자리엔 검은 반점과 깊은 주름이 패였고 심할 경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인들은 이 끔찍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 더 많은 납가루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 거닝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치아는 검게 변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복통과 마비 증세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납 화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60년 9월 30일 사교계의 전설이었던 그녀는 겨우 27이라는 나이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혈액오염, 즉 화장품에 의한 납 중독이었습니다. 비극은 마리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얀 피부에 집착했던 수많은 여인이 식욕 부진과 탈모, 신경마비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르는 것이 화장품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하얗게, 더 돋보여야 한다는 욕망이 공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뒤에도 납이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 발굴된 여인들의 유골에서는 여전히 치명적인 수치의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든 하얀 욕망은 죽음 이후에도 그녀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18세기의 여인들. 그녀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초상화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던 기괴한 기록뿐입니다. 뿌드. 단단한 껍질이 터지며 시뻘건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왕의 시녀들은 수천 마리의 벌레를 절구에 넣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지식입니다. 눅눅한 피냄새와 함께 걸쭉하게 뽑혀나온 이 붉은 점액은 곧 여왕의 입술 위에 발려 치명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마저 굴복시켰던 그 매혹적인 붉은 빛은 사실 수만 마리 생명의 처참한 죽음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명한 붉은 입술과 손톱은 당시 가장 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염료였습니다. 그 원료는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였습니다. 고작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벌레들을 수확해 말린 뒤 가루로 내면
그 어떤 꽃보다도 강렬한 붉은색이 추출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 한 번의 화장을 위해 수천, 수만 마리의 벌레를 죽여야 했습니다. 벌레의 사체에서 짜낸 붉은 즙에 꽃가루와 개미의 알을 섞어 만든 립스틱은 그녀의 입술 위에서 섬뜩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유혹 뒤에는 또 다른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재료는 진사라고 불리는 황화수은 광석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수은 성분은 입술을 통해 여왕의 몸속으로 직접 흡수되었습니다. 수은에 중독된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환각에 시달리며 잇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서늘한 카리스마와 때때로 보여주던 광기 어린 집착은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바른 이 붉은 독국물의 부작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벌레의 죽음을 바르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출 때 그는 여왕의 매혹적인 향기 뒤에 숨겨진 벌레의 비린내와 수은의 서늘한 금속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 클레오파트라는 벌레의 사체와 독극물을 섞어 전 세계를 지배할 무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붉은 립스틱 속에는 여전히 연지벌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성분표에 적힌 카민이라는 우아한 이름의 정체는 결국 여왕의 입술을 물들였던 그 벌레의 사체입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붉게 칠하는 당신의 손길은 어쩌면 클레오파트라가 탐닉했던 그 잔혹한 욕망의 흔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퍽, 발끝에 닿는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에 고개를 숙입니다. 진흙이라 생각하며 발을 떼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인분 냄새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의 배설물과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썩어가고 창밖으로는 요강 속에 담긴 오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이 지옥 같은 악취를 가리기 위해 사람들은 몸 위에 더 지독하고 강렬한 향기를 들이부었습니다. 우아한 향수병 속에 담긴 액체의 정체는 사실 인류가 배출한 가장 추악한 오물을 덮기 위한 필사의 발악이었습니다. 악취의 도시에서 피어난 향기, 향수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대도시들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으로 손가받는 프랑스 베르사유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이 피부의 구멍을 통해 병균을 침투시킨다고 믿었기에 씻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평생 단 몇 번밖에 목욕하지 않은 귀족들의 몸에서는 지독한 살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에 거리 곳곳에 방치된 오물의 냄새가 더해지자 도시 전체는 거대한 악취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냄새를 이겨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향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향수의 주 원료는 우리가 상상하는 꽃향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악취로 악취를 덮기 위해 동물의 생식기 근처에서 채취한 분비물에 집착했습니다. 사양 노루의 향낭에서 꺼낸 머스크, 사양 고양이의 항문 부근에서 긁어낸 시벳, 그리고 고래의 토사물인 용연향까지. 이 원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한 변치를 풍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약한 동물성 향료들은 희석되었을 때 인간의 살냄새와 섞여 묘하고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귀족들은 씻지 않아 썩어가는 몸 위에 이 동물들의 분비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향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장 향기로운 제왕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의 몸에서는 씻지 않은 악취와 진한 향료가 뒤섞인 기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 시녀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당시 향수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용도를 넘어 질병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악취가 흑사병 같은 병을 옮긴다고 믿었기에 강한 향기를 맡으면 병마가 물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수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코에 대고 다녔고, 심지어는 향수를 독한 술처럼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물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향기에 중독되어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화점 쇼윈도에서 마주하는 고급 향수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향수의 성분표 속에는 여전히 동물의 분비물을 재현한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우아한 척하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면 오물과 사체로 가득했던 17세기의 불결한 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살결 위에서 피어오르는 그 매혹적인 향기는 사실 인간의 추악한 악취를 감추기 위해 동물의 뒤를 파헤쳐 만든 기만적인 가면일 뿐입니다. 번뜩 거울 속 여인의 눈동자가 기괴할 정도로 커다랗게 확장됩니다. 검은 눈동자가 눈 전체를 집어삼킬 듯 커지자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광기가 서립니다. 여인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눈에 동물을 넣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대가로 얻은 그 매혹적인 눈빛은 사실 죽음의 신이 부르는 손짓이었습니다. 마녀의 눈빛을 만드는 독약, 베라돈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커다란 눈동자가 미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깊고 검은 눈동자를 갖길 원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베라돈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즙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식물은 역설적이게도 악마의 풀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독초였습니다. 여인들은 매일 아침 베라돈나의 동물을 눈에 직접 떨어뜨렸습니다. 독 성분인 아트로피는 눈의 근육을 강제로 마비시켜 동공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그녀들의 눈은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촉촉하고 크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몽환적이고 위태로운 눈빛에 열광했고 그것을 베라돈나 스타일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베라돈나의 독은 시신경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동물을 사용한 여인들은 극심한 눈의 통증과 함께 햇빛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나오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으며 환각과 발광 증세를 보이며 미쳐가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수많은 여인이 완전한 실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그녀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커진 눈동자를 더듬으며 만족해했습니다. 심지어 베라돈나를 너무 많이 사용해 동공이 수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여인들은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들에게 미모는 곧 생존이었고 시력을 잃는 것보다 못생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시대의 광기였습니다. 베라돈나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거울 속에 가두고 서서히 파멸로 이끄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안과에서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산동제의 원료가 바로 이 베라돈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성분이 과거에는 수많은 여인의 시력을 앗아간 치명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뺨이 기괴한 초록빛으로 발광합니다. 갓 태어난 귀신처럼 섬뜩하게 빛나는 그 피부는 화장품을 바를수록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타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울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여인은 황홀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턱뼈는 이미 안쪽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밝히는 빛이 아닌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광채, 방사능 광채의 비극, 토르지아입니다. 1940년대 초반 프랑스 파리,
사교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바르기만 하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는 기적의 화장품 토르디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화장품의 광고 문구는 당당하게도 성분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즘과 토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방사능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세포를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에너지의 원천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토르디아 라인의 크림과 파우더, 심지어 립스틱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화장품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펴발랐고 입술 위에 방사능을 덧칠했습니다. 실제로 이 화장품을 바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처럼 보여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게 상기되었고 미세한 입자들 덕분에 피부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해지는 신호가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가 피부 조직을 파괴하며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토르디아를 애용하던 여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건강하던 치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통째로 흔들리다 빠져버렸고 잇몸에서는 멈추지 않는 출혈이 이어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뼈의 괴사였습니다. 방사능 성분이 뼈 속 칼슘을 대체하면서 턱뼈에 구멍이 뚫리고 심할 경우 살짝만 건드려도 턱 전체가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당시 이 화장품을 개발했던 알프레드 퀴리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아는 퀴리 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꾼에 가까운 의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이름을 도용해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수많은 여성을 방사능 피폭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울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서히 죽어갔고 그들이 죽은 뒤 무덤 속에서 발굴된 유골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가이거 개수기를 울릴 정도로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광선조차 기꺼이 받아들였던 광기의 시대. 토르디아는 화장품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잔인했던 살인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경고받는 당연한 상식은 사실 얼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1930년대 여인들의 처참한 희생 위에 세워진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툭! 무거운 은빛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슬처럼 구릅니다. 영생을 꿈꾸던 황제의 피부는 이미 거무죽죽하게 변해 썩은 시체의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누르면 피부가 복구되지 않은 채 움푹 패어 들어갔고 입안에서는 쇠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이 끔찍한 중독의 정체는 아름다움과 불멸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은빛 액체, 수은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비로운 약재이자 화장품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라는 기이함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이를 살아있는 은이라 부르며 영생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잡티 하나 없는 하얀 피부에 집착했던 고대 귀족들에게 수은은 포기할 수 없는 마법의 재료였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영혼이 늙지 않기 위해 수은이 든 알약을 상복했습니다. 그는 수은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자신을 신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은은 그의 신경계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온화했던 성격은 간악하고 포악하게 변했고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찬란했던 제국은 황제가 수은 중독으로 미쳐가는 것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은의 저주는 서양의 화장대 위에서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16세기 영국 황실의 여인들은 얼굴의 곰보 자국과 흉터를 가리기 위해 수은과 납을 섞은 두꺼운 화장을 고집했습니다. 수은은 피부 표면을 깎아내어 일시적으로 매끄럽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공을 통해 체내로 침투해 장기를 파괴했습니다. 수은에 중독된 여인들은 잇몸이 검게 변하고 치아가 빠졌으며 온몸에서 악취가 풍기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기괴한 점은 수은 중독의 증상 중 하나인 광기였습니다.
수은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환각을 보게 하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교계의 우아한 여인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은 당시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친 모자장수의 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 원인이 매일 아침 얼굴에 정성스럽게 바르는 은빛 화장품 때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불로초에서 귀부인의 파우더까지 수은은 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을 파고든 독이었습니다. 불멸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얻으려 했던 이들은 결국 수은이 선사하는 차가운 금속성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금관과 드레스 아래 숨겨져 있던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 이미 수은에 절여져 썩어가는 시체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쾅! 폭격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빵도 물도 아니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을 보며 입술에 선명하고 붉은 루즈를 덧칠합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전쟁터, 여인들이 선택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나치조차 두려워했던 저항의 상징, 전쟁터에서 피어난 루즈입니다. 1940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나치의 수장 아돌프 히틀러는 화장하는 여성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는 화장이 아리안족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저질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치 정령화의 독일 여성들에게는 화장이 금기시되었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수수한 민낯만을 강요받았습니다. 히틀러에게 붉은 입술은 곧 타락과 퇴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연합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전쟁 중에도 립스틱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립스틱을 필수 군수품으로 분류하고 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바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공습 대피소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입술을 붉게 칠하는 행위는 적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945년 4월 15일 베르겐 벨젠 유대인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의 기록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영국군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전달한 구호 물품 중 하나는 의외로 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립스틱을 건네받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얼굴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던 붉은 입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드워드 베네딕투스가 개발한 비토리 레드라는 이름의 립스틱이 대유행했습니다. 여인들은 전쟁터로 떠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공장에서 기름때를 뒤집어쓰며 일하면서도 입술만큼은 가장 강렬한 붉은색으로 무장했습니다.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나치의 압제에 맞서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붉은 색깔은 결국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립스틱을 놓지 않았던 여인들의 집념은 미학적인 사치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르는 립스틱 한 조각에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버텨내게 했던 붉은 투쟁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하얀 크림을 얼굴에 펴바르는 순간 미세한 입자들이 모공 속으로 파고들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믿지만 거울 속의 피부는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에 절여져 서서히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바르는 그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질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거울 속의 낯선 괴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납이나 수은을 바르지 않는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2020대의 화장대 위에는 과거보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 성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롱래스팅 파운데이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면역계를 교란하고 암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더 기괴한 것은 현대인들이 쫓는 미의 기준입니다. SNS 속 필터에 가공된 비현실적인 얼굴을 담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칼을 대고 독소를 주입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는 단 1g만으로도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맹독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신경마비 독소를 얼굴 근육에 주입해 표정을 박제하고 노화를 거부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 아래에서 근육은 서서히 위축되고 감정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가면만이 남게 됩니다. 2026년 현재 화장품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을 팝니다. 당신의 피부가 칙칙하다는 공포, 늙어간다는 불안감을 주입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덧바르게 만듭니다. 수천 단계를 거치는 스킨케어 루틴 속에서 피부는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오직 화학 성분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허약한 껍데기로 전락합니다. 고대 여인들이 납가루에 얼굴이 녹아내리면서도 화장을 멈추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인들 역시 거울 속의 자신이 타인의 시선에 부합하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독을 바릅니다. 성분표 뒤에 숨겨진 복잡한 화학 기호들은 현대판 연금술사들이 제조한 새로운 중독의 주문입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을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파괴해왔습니다. 이제 거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정성스럽게 펴바른 그 화려한 색채와 매끄러운 광택 아래 진짜 당신의 얼굴은 안녕하신지 말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지속해온 아름다움에 대한 잔혹한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화장대 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른 것은 화장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옥죄는 화려한 수혜입니까?